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죽었거나 복역 중일 것이다. 과거에 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의 표창원 의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화성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방송 참여 가능하고요. 질문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창원 의원 만나보기 전에요. 이 사건 한번 쭉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이 이 용의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차, 7차, 9차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용의자는 지금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복역 중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조각을 다시 깨워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경찰이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 경찰은 지난 1987년 태안읍 황계리논에서 발생한 5차 사건과 1988년 팔탄면 가재리 7차 사건, 1990년 태안읍 병점리 9차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의 속옷을 사용해 피해자를 결박한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피해자 13살 김모양이 발견된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 범인은 이처럼 울창한 숲길 등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결과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데다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용의자, 현재 무기수 신분입니다. 수감된 24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궁금한데요. 잔혹한 범행과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10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 청주에서 20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형부였던 이모 씨. 아내가 가출한 데 앙심을 품고 수면제까지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에 이은 잔혹한 살인, 시신을 결박하는 방식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했습니다. 1, 2심은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선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파기환송돼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이 씨는 1995년 10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24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잔혹한 범죄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원만한 수감 생활을 유지해 1급 모범수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 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네요, 그러면요. 예, 한 4, 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된 이후 독방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인들보다 이런 자신을 남들에게 숨기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 씨의 경찰 몽타주가 실제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목격담도 나오는 만큼 실제 이 씨가 진범으로 드러날지
또 신상이 공개될지 경찰 수사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영원히 비밀로 묻히는 줄 알았던 미제 사건, 어떻게 33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나? 바로 DNA 일부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완전 범죄는 없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의 주인을 밝히려면 DNA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DNA 지문이란 유전 정보 없이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 분석 기술인 VNTR에선 14개에서 70개의 긴 구간이 필요해 DNA가 많이 손상되면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용한 최신 STR 기법은 4개에서 6개의 짧은 구간만 있어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의 양을 대폭 늘리는 기술도 과거보다 발전해 분석을 도왔습니다. 더 적은 양에 더 많이 손상된 DNA도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마다 DNA의 서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폭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을 특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인정을. 경찰은 이렇게 얻은 용의자 DNA와 교도소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 관련법으로 범죄자 16만 명의 DNA 정보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이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문의 일부인 쪽지문으로 15년 만에 살인범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엔 DNA 지문 조각으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겠죠. DNA가 일치한 3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과의 관련 여부 등을 파헤쳐야 하는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 씨가 지목됐지만 아직 진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로 마지막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4년 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91년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지금은 확인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범행 사실을 실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한 3건 외에 모방범죄로 드러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어렵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씨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수사 전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에 확보한 증거물들의 추가 감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이번처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찰 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57명의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것도 지금 확보된 증거를 다시 지금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DNA 확인으로 33년 만에 범인의 윤곽을 포착한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죠.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 있었어요.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너 죽여버렸다 그치?
전부 말아버릴 새끼야! 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는데 당시 이때 화성에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몽타주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잊으실 수 없으시겠죠? 네, 너무 많이 봤고요.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그 현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고요. 예. 이게 실화냐? 요즘 말로. 예. 뭔가 좀 잘못된 오보 아닌가? 이런 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전혀 이러한 그 DNA 증거가 남아있고 대조가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예.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완료됐고 다만 어디선가 목격자의 진술이나 혹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이 범인의 윤곽이나 진실이 밝혀지기를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는데 예. 처음에 떠올랐던 그 감정은 정말로 불신, 의문, 의혹 이것이었습니다. 예, 저도 어제 이 뉴스를 진행하던 그 시간에 속보가 전해져서 속보를 전하면서도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때 당시에 수사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몇 년도에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직접 수사진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예. 화성경찰서에 1990년 7월부터 91년 7월까지 1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때 제가 화성경찰서 기동 6중대 예. 이 소대장이었는데 저희가 맡은 임무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예방. 예. 그래서 쭉 그 목근무를 하면서 경비를 서고 대원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 검문 검색을 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저녁에 귀가하실 때 안심 귀가 지원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9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14살 중학생 김양 사건이었죠. 너무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예. 사건 발생했을 땐 저희가 현장 보존하고 현장에서의 증거 수색 작업 참여를 했었습니다. 앞서 김대겸 기자가 그 9차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찾아간 모습을 좀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참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 현장을. 그 현장 모습은 계속 떠올라요. 아직까지도 떠오르세요? 네.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뭐 평범한 야산이긴 한데 예. 소나무들이 있고 잡풀들이 많이 자라 있고 경사가 져 있고요. 거기서 너무나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짚어가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뭐 찢어진 속옷도 줍고 뭐 이랬기 때문에 시신을 그 범죄 현장에서 본 것은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예. 현장이 경찰관이 된 이후에 그런데 워낙 좀 참혹한 모습이었고 너무 어린 피해자였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지금 말씀하신 표정만으로도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차 사건을 이제 접하시고 수사를 하게 되는 와중에 이듬해에 또 10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좀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력감이 가장 컸고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형사들도 인근 수원, 뭐 광명, 안산, 안양, 경기 전역에서 다 투입이 됐었거든요. 예. 경기청의 광역수사대도 다 투입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형사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고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검문 검색과 경계를 했음에도 또 발생을 했거든요. 예.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피해자께는 또 주민들도 너무 화가 나셨었고요. 예.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엉뚱한 주민들만 계속 검문 검색하고 괴롭히고 범인은 저렇게 또 저지르고 도저히 참 이 경찰관을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좀 자괴감도 들었고요. 예. 무력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신 겁니까? 바로는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부천경찰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형사계로 예. 바로 가서 좀 실력을 닦고 싶었어요. 화성 사건이 워낙 제가 그냥 주변에서 수사진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 좀 도움을 드리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었지만 이런 사건을 또 일어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텐데 화성에서는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냥 발로 뛰는
돌아다니면서 어디선가 걸리기를 바라는 이런 형식의 수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답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배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베테랑 형사분들께 배우고 다니고 도둑 잡고 뭐 성폭행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992년 초에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대학 입시가 무기한 연기도 되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유력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예. 그의 상관이었던 교사 청부자로 우리가 의심했던 사람은 중간에 자살을 해버리고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커녕 예. 좀 그러한 사건마저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자괴감, 또 어디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다는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셜록 홈즈의 나라, 예. 영국에서는 배울 수 있겠지라는 기대 속에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의원님? 영국은 뭐 이런 말 하면 영국 국민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과거 그 살인마 잭 더 리퍼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요크셔 리퍼 뭐 이런 그 뭐 셰퍼드 의사,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 웨스트 부부 뭐 엄청난 연쇄살인 사건들이 나다 보니까 예. 그 제가 갔던 경찰학 그 형사사법센터에서는 범죄심리학, 범죄수사기법,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 대상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는 처음 봤던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화성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성적 동기를 가진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예. 이러한 수사기법들, 이런 수사에 대한 분석들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가면 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실제로 그 유학하고 오고 나서 현장에서 적용해 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돌아와서 이제 1998년에 돌아왔는데 예. 이제 99년, 2000년에 부산 경남 일대에서 정두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연쇄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적용시켜서 예. 분석을 한 결과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처음 방영이 되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제가 처음 방송에 나왔던 것이고 예, 예. 상당히 좀 뭐랄까요, 동의도 하시고 또 놀라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석이 가능하구나 예. 해서 그런 영국에서 제가 보고 배웠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수사와는 다른 분석 기법들이 적용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제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께 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봉준호 감독의 좀 말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살인의 추억 개봉 10주년 행사 때 한 말인데요. 1986년 1차 사건으로 봤을 때 연령은 71년생 이전일 것이다. 71년 이전생일 것이다.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다. 라고 봉준호 감독이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서 B형 혈액이 검출됐다고는 하는데 그 지금 용의자가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O형이래요. 혈액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 유력한 용의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죠. 예. 다만 혈액형과 DNA 증거 중에 어떤 것이 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 DNA입니다. 예.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당시에 검출과 분석에 오류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A형 중에 A오형, 예. B형 중에 B오형 예. 같은 경우는 이제 O형과 자칫 잘못 분석을 하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혈액형이란 것이 예.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혈액형을 O형이라고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DNA가 일치하는데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불일치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고 국가수에서 해나갈 것으로 보고요. 예. 나중에 이 혼돈과 오류는 시정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봉준호 감독의 워딩은 봤고요. 이번에는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워딩을 좀 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것이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연쇄살인마의 심리를 지금 분석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영국에서 예. 분석
심리학하고 범죄 심리학의 기본적인 이제 어떤 분석이고요. 예. 유영철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스스로도 정남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멈출 수 없다. 살인 행위를. 예. 중독되었다. 이런 예.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범행의 뭐 충동성과 특이성을 봤을 때 91년 이후에 추가 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 예. 이것은 아마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지 본인이 중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제로 중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사망이겠고요. 예. 지병으로든 교통사고로든 또 다른 하나는 교도소 수감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테고 저희들은 반대로 이제 이런 그 연쇄살인범들의 유형에 따른 예.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가지 가능성이에요. 예. 하나는 사망, 하나는 교도소 수감, 또 하나는 진화입니다. 진화된 범죄 말씀이십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그 검거됐을 수 있는 위험성 이걸 겪으면서 경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고 해서 냉각기를 거치면서 예. 복귀를 합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검거될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수법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예기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 종류를 사용하다가 예. 후기에는 둔기로 바꾸고요. 범행 장소도 거리에서 집 안으로 변경시킵니다. 예. 그러한 이제 진화와 변화의 과정, 예를 들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예. 초기 범행은 도보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면 후기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면 전혀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신에 대한 유기 방법도 찾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걸 사실은 저나 뭐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 예.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번에 수감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 세 번째 가능성이 해소가 되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94년도에 있었던 지금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의원님께서 이 사건 접하셨을 때 혹시 연관성을 좀 찾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 당시엔 그 청주 사건은 예. 몰랐습니다. 예, 그 사건을 알았다면 예. 당연히 비교 분석을 해봤겠죠. 예. 수법의 유사성이라든지 또는 충동의 발현의 유사성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단일 사건이었고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인 간이잖아요. 예, 가족 예. 내에서 일어난 범행이라서 일반적인 연쇄살인의 유형과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살짝만 소개를 해주세요. 연쇄살인의 기본적인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뭐 헨리 루카스라든지 이런 예. 유명한 연쇄살인범들도 예. 출발 첫 범행은 모친 혹은 주변 사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쇄살인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연결고리가 없다, 면식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초기가 아니잖아요. 예. 처음 출발할 때가 아니라 뭐 10차든 10번이든 7번이든 저지른 이후에 자기의 지인, 가족 내에서 행해진 범행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의 추가 범행을 찾고 있지는 않았죠, 우리는.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 94년 사건은 사실은 뭐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질 않았죠.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유력한 용의자의 심리 상태가 정말 궁금한데 경찰들이 가서 증거를 내밀었을 때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우선 이 범인의 예. 그 특성이나 유형 자체를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알아야 할 텐데요. 시간이 주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예. 25년, 26년 지난 시점에서 이미 많은 그 둔감화라고 하거든요. 예. 민감성,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 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섰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어떤 두려움의 준비가 없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불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뇌기능적인 상태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는 못하고요. 예. 어떤 상황인지는 좀 분석을 하고 만나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죠.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킹스타님께서 살인도 중독 증상이 있는 건가요? 너무 무섭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5945님께서는 들리는 말은 1급 모범수였다는데 만약 특사로 나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급 모범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워딩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산 교도소 관계자를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특징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범한 수감자다. 1급 모범수로 분류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까? 불안감이 해소됐으니까 이렇게 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요. 그런가요? 연쇄살인범들이 유형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뭐 사이코패스 중에 특히 충동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예. 규율을 지키질 못합니다. 본인이 지키고 싶어도 예. 계속 어기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경우가 이제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경우죠. 정남규는 결국 견디질 못해서 스스로를 살해해버렸죠. 자살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 평상시 또는 자기보다 강한 자나 권위 있는 자 앞에서는 대단히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이 강한 위치, 지배하고 있는 상황,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폭력성, 공격성을 확 발현해내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를 대단히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사교성이 있다고까지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감 중에도 모범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유튜브 댓글에 주신 분 말씀처럼 정말 이번에 혹시 지금 그 25년간의 모범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했으면 이번 8.15 특사가 없었잖아요.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죠. 혹시라도 8.15 특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고 가석방이 이루어졌다라면 정말 끔찍한 그러면 결국은 국가수에서 아마도 DNA 확인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족을 감추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었겠죠. 예. 앞으로 가석방에 대해서 만약에 그 용의자가 이제 혐의가 확인이 되면 가석방은 안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추가 처벌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감형 가석방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못 나오고요. 사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형 판결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테고요. 지금 이 사건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만 확인만 된다면 가석방 대상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90년, 91년에 화성 사건을 같이 이제 맡으시면서 어쨌든 특정된 용의자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만나보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뭐 프로파일러 시절에는 경찰청의 의뢰로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또 존속살인범 많이 만났습니다. 가서 구치소에서도 만나고 경찰서에서도 만나고 한 3-4시간씩 면담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심리와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왔는데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만나고 싶죠. 지금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시라면 어떤 질문을 좀 던지시겠습니까? 프로파일러로서. 뭐 제가 훈련받은 방식은 일단 라포 형성, 처음에 들어가서 심리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얻는 대화들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죠. 조금 뭐 가벼운 이야기부터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범행보다는 그의 살아온 삶을 좀 들여다봅니다. 저희들은 가장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 또는 슬펐던 기억, 가장 좋아했던 사람, 친구, 가장 억울했던 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심리적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소프트하게 됐을 때에 이제 사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결코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자기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속내, 범행에 대한 이야기 끌어낼 수가 없죠. 그럼 한 번의 면담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 번에 걸쳐야 됩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예. 그 한 세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차례 걸쳐야만 예. 좀 신뢰가 이루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연쇄살인범에게는 과시욕이 숨어 있거든요. 예. 그것이 현시적, 명시적으로 아주 드러나는 유형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 꼭꼭 숨겨 있고 감추고 있고 네가 찾아봐, 증거 내놓으면 얘기할게 이런 유형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자기가 한 행동을 좀 영웅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여러 차례 만나야만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기소는 못합니다만 수사는 앞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합니까? 우선은 자백을 끝까지 못 끌어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예. 자백 없이도 충분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도 인권 예.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의 종결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방증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당시의 거주, 그 예. 당시의 직업, 예.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예. 두 번째로는 목격자들,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유사성을. 예.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 증거를 인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예. 그래서 범죄 행동들에 있어서 한 범죄에서 유력한 물적 증거가 확인되면 예. 다른 범죄의 연쇄성은 그 다른 범죄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한 유사성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DNA 증거가 없는 사건들의 예. 유사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사, 수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의원님께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좀 달라고 유이쪽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좀 와가지고요. 3개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41님, 혹시 이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다는. 91년부터 예. 94년 사이 3년간 충분히 다른 범행 혹은 범행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5002님께서는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예. 25년간의 그런 인내, 그리고 수능, 생애 유지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드러났다고 해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페르소나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서 살인 욕구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생겨난 동기나 욕구, 충동이 아니고요. 예. 범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 욕구와 충동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친이나 부친의 부재 혹은 학대, 예. 이러한 방임 예.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유년기의 주변으로부터의 폭행, 따돌림 예. 뭐 이렇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환경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출연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잠복기 동안 파주와 연천 농가를 방문한 차량들이 전국에 있는 수백 곳의 농장들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농장 수백 곳의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때까지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발병 직후 중점 관리 지역인 6개 시군의 돼지 반출을 3주 동안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발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발병 이전 잠복기 동안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잠복기인 발생일로부터 3주 전까지 파주와 연천 두 곳의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생 농가를 다녀온 차량 32대가 최대 500여 곳의 전국 양돈 농가와 사료 공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6곳, 전남 4곳, 경북 3곳 등 차량 출입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어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그만큼 큰 대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 500여 곳의 양돈 농가 등에 대해 3주 동안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발병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지만은 바이러스가 혹시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최대 기간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이동 제한을 딱 시켜놓는. 동시에 전체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 등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주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7곳 등 일부 농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수백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역학 관계가 있는 양돈 농가 등 한 곳이라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뿌리고 또 뿌리고 축산 농가가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은 24시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소독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시로 소독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모여있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을길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농장 출입문은 굳게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곳곳에 뿌려진 소독약 냄새만 진동합니다. 알아서 소독도 하고 악취제 거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백신도 못하고 소독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농가들은 다 힘들죠. 축산 농가나 사료업체, 도축장 등을 오가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독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내부는 방역 직원이 직접 소독약을 골고루 뿌리고 외부는 분무 터널을 지나면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거점 시설을 거친 차량은 농장을 드나들 때마다 다시 소독하고 확인서를 건네야 합니다. 시청이랑 농가랑 다 연락이 돼서 필증이 없으면 농가에 출입할 수 없게끔 내기가 돼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 농장이나 사료업체 등을 다녀야 하는 차량 기사들은 반복되는 소독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위험해갖고 전부 조심들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때만 들리려고 하면은 더 안 좋죠. 거점 소독소는 그만큼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28곳으로 늘리고 방역 직원과 예산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Mojave, the maste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한미 양국은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혜를 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남북 협의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놓았다면서 상당한 비중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 분야 합의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 북미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북미 실무 협상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 1주년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참석자들을 보니까 예. 이 개성공단 그 관계자들 또 그리고 금강산 또 지금까지 줄고 이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 좀 중단되어 있는 남북 교류 협력 관계자들 또 그리고 이산가족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눈빛을 보니까 예. 개성공단 건강사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산가족 관계자들은 예. 특히 이 대한적십자사의 이 박경서 회장님도 참석해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예. 축사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그 해결의 시급성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화상상봉 모든 게 준비됐다. 이러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철 통일부 장관께서는 예. 그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남북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9.19 공동성명 예.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지요. 예.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대목은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죠. 현재 그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께서 예. 이 오늘 비록 9.19 이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지만 1주년이라는 기념식에 머물지 말라. 오히려 철저히 이행하는 일종의 계리식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측면에서 참석자 모두 이 한반도의 비핵 평화에 대해서 기원하는 그런 모습은 같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에서는 여기 최근에 북한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무기 개발을 실험을 한 것을 두고서는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좀 깨졌는데 이게 왜 깨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예.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제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 과거 좋은 점은 개성 발전시키고 좀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역사는 발전한다, 진보한다는 명제를 성립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9.19 군사분야 합의서 1년 됐습니다. 예. 1년째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폐기 운운한다. 이것은 전혀 설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미흡한 부분이 뭘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어가지고 예. 군사적인 적대관계 해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한 10차례 정도의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죠. 예. 그러고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비난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좀 뭐랄까 이 금지선이랄까요. 이것은 넘지 않는 그런 신중한 모습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명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국자는 표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직접 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저 NLL 서해 이 북방 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MDL 육지의 이런 경계선 여기에서 도발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예.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난은 엄청 싫어하면서도 개성공단 그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우리 측을 추방한다든지 북측 철수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뭔가 나름대로 군사 분야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중성을 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아마 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부분도 좀 남북 간에 대화되면은 속도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선을 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북한은 오늘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우리 같이 이 접경 지역에서만큼은 좀 협력을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의 속내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그렇지만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섭섭함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하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섭섭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불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북미 양측이 정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측이 좀 더 북측의 편을 안 든다. 이러한 또 이 섭섭함도 있는 것 같고 예. 세 번째로는 아마 지난 4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만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에 우리 측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벌였다는 것이죠. 예.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해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한미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그렇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도 예.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의 이런 생활 향상이랄까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측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미 간의 합의를 하고 예. 그 합의 이행에서 가지고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북미 간에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예. 거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측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측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에 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한다 하면은 예. 아마 곧장 남북 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언급하신 김에 그 이달 말에 열리는 북미 실무 협상을 좀 짚어보면요. 그 실무 협상을 계기로 지금 조금 한랭 전선인 남북 관계의 어떤 물꼬도 틀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 북한이 과거 형식식으로 통미봉남이다. 예. 다시 말해서 한국 패싱 막바로 미국 하겠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통미봉남이라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선미훈남이다.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쪽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이 북미 실무 협상이 있어가지고 예. 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 특히 북한이 최근에 이 외무성 미국 국장 권정은이가 담화를 냈죠. 예. 그거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의宪법 운운하면서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담화에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예. 미국의宪법을 바꿔라는 그 요지는 북한의 안전 보장 중에서 제도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 북한 발전을 가로막는 예. 장애물을 제거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 발전의 장애물을 하면은 예.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해제라는 게 있고 또 이 제도 안전 이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부분과 정치적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북미 간에 종전선언부터 해가지고 예. 또 북미 간에 불가침 협약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해 놓느라. 또 정치적인 이런 그 안전이랄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수기라든지 평화협정 예. 이런 부분 좀 더 구체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북미 간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예. 접근한다 하면은 한 두 선을 차례 만나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아마 11월 중으로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다면은 이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제3차 정상회담 사이에 예. 남북 간의 대화가 복원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안정,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미 후남 그 뒤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알았습니다만도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질 관련해 가지고 특사를 행사했죠. 예, 뭐 협상 중재 전문가. 그렇죠. 협상 중재 전문가. 예. 상당히 이 심리적으로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 하면은 전임
볼턴 보좌관과 이 신임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차이점은 좀 뭐랄까, 볼턴 보좌관은 좀 아주 우리가 지금 하면 좀 강경파랄까요? 예. 이런 거 있으면은 아마 이 신임 이 보좌관은 이런 그 협상 중재 전문에게 좀 온건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에서 지금까지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을 해가지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이 관여를 합니다. 예. 결정을 내립니다. 또 그리고 좀 고위급하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모든 또 권한을 주고, 예. 심지어 실무회담에 있어서는 비건 대표까지도 그걸 줬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런 이 오브라이언 이런 국가안전 이 보좌관이 예. 신임이 됐다 하더라도 북미 대화에는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좀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지금까지 지금 이후 쭉 이런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정책 일관성, 언행 일치랄까요? 이거 예. 보면은 2017년도에는 일종의 뭡니까? 신베를린 선언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이 우리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다음 지 뭡니까? 이 북미 간의 1차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뭐랄까? 어려운 처지에 그랬을 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 요청을 했지만 예. 그 요청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 가지고 예.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끌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1주년 되는 9.19 공동성명 이것도 뭡니까? 어찌 보면 북미 정상 간의 신뢰를 높여주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지속할 수 있는 예. 하나의 토대가 9.19 공동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 아마 이번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거기에서 연설 예. 또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또 그리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예. 일종의 뭡니까? 북미 대화의 촉진자, 북미 관계 발전의 촉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 메시지를 발산할 것으로 보이고 그 메시지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 효과는 아마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에 북미 실무회담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은 점입가경입니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염혜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흘째 국회를 찾아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적격을 피력했던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개혁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당부했고 조 장관은 성과를 빨리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우리 조국 장관께서 완성했으면 언제나 바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다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고. 하지만 이후 만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에게 진심을 보이라고 쓴소리를 했고 조배숙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조 장관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온통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자꾸만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는데 이는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살림하자는 격이라고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조국하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 5명은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행사를 여는 등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자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링크 이상훈 대표 역시 연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가 인수한 WFM에서 횡령한 수십억 가운데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동생과 조 씨 부부에게 빌려준 돈 등 코링크로 흘러들어간 정 교수의 돈도 10억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인지 정 교수가 차명 투자한 코링크 설립 자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정 씨가 코링크로부터 지난 2017년부터 월 8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컨설팅 자문료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 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도 동생과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으로부터 모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동생과 마찬가지로 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를 설립했거나 경영에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인과 처남, 조카 사이의 거액의 돈 거래가 조 장관과 상의도 없이 정 교수 단독으로 가능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달라지는 어린이집 시스템입니다. 예.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요, 저녁 7시 30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이 늘어나는 시간에는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맞벌이 등으로 퇴근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게 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관련 사업은 사실 이미 지난 5월부터요.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예. 현재까지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육 교사들은 누리과정 수업 준비라든지 기타 서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운영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가 앞서 이제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 시간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그 보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기본 보육이라 불리는 이 시간은요, 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연장 보육 시간은요,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연장 보육은 3살에서 5살 유아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또 영아 0살에서 2살 가정은 맞벌이, 또
다자녀 등으로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장 보육 그 시간에는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요, 오후 3시쯤에 출근을 해서요. 예. 인수인계 후에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만 돌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요. 바로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 1명당 아동 정원 수도 지정이 됐는데요. 교사 1명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만 1살 미만 아이는요.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3살에서 5살 그 아이들의 경우는 교사 1명당 아동 15명을 돌보게 됩니다.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예. 추가적으로 뭐 몇 명이나 더 채용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까? 일단 정부는 이 전담 교사 추가 채용을요 한 예. 2만 9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모두 다 전부 다 신규 채용은 아니고요. 17,000명 정도는 이 시간 연장 보육교사 등으로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담임 교사도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또 원장도 전담 교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 추가 채용 인원을 파악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이 인건비 지원 부분 때문인데요. 예. 일단 연장반이 구성돼서 전담 교사가 채용이 되면요, 정부는 한 달에 111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요일에 사설 학원이 수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제도 도입 전에 공론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입니다. 그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면 공론화는 뭐 어떤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바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공론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방식은 온라인과 전화고요. 조사 대상자는 초, 중, 고등학생 12,000명, 그리고 학부모 8,000명 등 총 23,500명이 대상이 됩니다. 예. 이들에게 물어보는 항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뭐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뭐 찬성과 반대 의견과 공감 여부, 그리고 뭐 만약에 이에 반대한다면 현행 유지시 대안 등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고요. 예. 또 이번 달과 다음 달 또 2차례요. 시민 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이 토론회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에 학원을 가길래 또 뭐 이런 법안 제도까지 좀 나왔나 싶은데 얼마나 가는 거죠? 사실상 좀 많은 것으로 추정은 됐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공론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11월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 시행까지는 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공론화 작업 결과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예. 내년에 조례 개정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현재 교육청 입장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혹시 어떤지 조사가 됐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공식적인 좀 입장의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찬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찬성 측을 보면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챙기고 또 주말 있는 삶을 보장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 반대 의견으로는 학습권, 학생의 학습권입니다. 그리고 학원 선택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은 일각에서는요, 이 과외만 늘어나거나. 예, 그 부분도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학원을 가는 바로 풍선 효과. 네, 이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네. 공론화 결과가 찬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인 그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 법으로 학원에 일요 휴무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논란이 확산되고요. 예. 무엇보다 이 서울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조례 제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2017년 11월 20일에 법제처가요, 이미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이 학원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교육감 측은요, 조례 도입 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국회 법제화를 요청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44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연소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 연소자, 그러니까 나이 어린 부자들입니다. 부동산이 80명이고요. 예금이 50명, 주식 1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한 명 기준으로 평균 4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조사 대상 미성년 연소자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원천 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누이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과 관련해서 9330님께서는 돼지열병에 지난 호우와 태풍이 지금 농촌이 어수선할 거다. 그런데 주말에 또 다른 태풍이 온다니까 더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산 넘어 산입니다. 2814님께서는요, 제 고향 충남 논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이런 좀 바람 전해주셨고요. 남북 안보와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보조 김영우님, 언젠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협,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의견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음악이 있는 저녁,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